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참 파란만장했는데 잘 네.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뜻하지 않은 또 갑자기 악재들이 몇 개 나오다 보니까 그랬죠. 좀 힘들었는데 뭐 우리 기업들이 뭐 못한 건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외부 변수가 네. 참 도와주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번 주에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좀 충격적인 발언이 하나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이제 전해졌죠. 반영이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충격파가 좀 나오면서 미국이 뭐 폭락을 했고 이미 월요일 날 급락은 예고가 돼 있었고 실제로 이제 월요일 날 급락 출발을 했는데 좀 그래도 화수에 반등을 했어요. 미국은 계속 빠지는데 예. 그래서 좀 희망을 좀 가져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목요일 날 각종 악재들이 다 쏟아져 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졌죠. 네, 그래서 좀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다시 2,400 초반까지 한번 좀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일단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좀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매파 발언을 계속 하더라고요. 시장을 예. 좀 누르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게 왜냐하면 자산 시장이 또 너무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가 또 튀어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차단하려는 목적인 것 같고 또 갑자기 이제 목요일 날 나왔던 뉴스지만 중국에 또 2,100만 명이나 사는 대도시죠. 청두가 청두. 셧다운 예. 예, 들어갔다고 전면 봉쇄가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川청두. 예. 예. 그래서 여기도 산업 단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서부 중심지죠, 예. 중국에. 그래서 이제 상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또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또 중국 수출하지 마라. 네. 예, 뭐 일부 모델에 한정은 돼 있지만 어쨌든 또 미중 무역 분쟁을 자극시키다 보니까 반도체 주들한테 부담이 예, 됐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악영향이 좀 일부 있었고 또 대만이 뭐 중국에 드론을 격추했다 이런 뉴스까지 좀 나와가지고 참 아무튼 되게 중국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막 몇 개가 동시에 쏟아져서 한국 증시가 좀 타격을 예. 좀 불가피하게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이 악조건에서 주식을 좀 사줬거든요. 네. 근데 목요일은 2,800억 대량 매도를 좀 해버렸고 기관까지 좀 매도에 나섰고 그래서 결국 환율이 또 1,350원을 돌파하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각종 대외 변수가 좀 굉장히 어그러지면서 예. 그냥 킹 달러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계속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강한 예. 그런 현상이 이번 주에도 좀 펼쳐졌고 그리고 업종으로는 되게 좀 특이했던 게 그 태조 이방원으로 불리는 그 주도주가 힘을 못 썼어요 이번 예. 주에는. 자동차가 뭐 금요일도 네, 좋았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가 그 미국이나 글로벌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나오면서 데이터에 의해서 좀 급등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졌는데 어쨌든 이제 기존 주도주와 또 새로운 주도주 간의 뭐 다툼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의 업종별로도 희비가 좀 엇갈리면서 이번 주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시장은 좀 누른 상태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 발언하고 또 뭐 고용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지표가 뭐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은 뭐 연준은 9월에 이번 FOMC에서 0.75% 포인트 인상을 할 것 같고 네. 그 이어서 한동안 이제 쭉 뭐 고강도 긴축을 좀 지속할 것 같은 이런 네. 전망인데 그 문제는 지금 증시가 이미 그런 긴축 로드맵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반영을 하고 있다고는 봐야 돼요. 지금 그 9월 FMC에서 지금 확률은 70% 정도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네. 하고 있어요. 0.75% 네. 포인트. 이건 뭐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1월에 한 번 더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분위기로는 0.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12월도 있죠. 네, 12월에 그러니까 12월이 좀 애매한 게 어떤 데는 0.5다. 12월은 아니다. 0.25로 떨어진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연준 의장도 언급을 한 게 뭐냐면 데이터에 의존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매파 발언은 맞는데 물가가 자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면요.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발언의 이 진위를 보면 근데 지금 연준 의장의 의견도 뭐였냐면 지금 한 달 물가 좀 꺾인 거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마라. 약간 이런 예. 느낌이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아냐.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이게 주식시장을 좀 누르고 싶어하는 게 굉장히 좀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약간 의도적인 예. 게 보였죠. 나스닥이 25%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럽고 또 시장이 너무 막 내년에 금리 인하를 너무 기대를 하다 보니까 예. 이거 한번 눌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좀 의도적인 좀 매파 발언도
일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앞으로 나오는 이제 물가 지표에 따라서 예. 계속 변동성. 그래서 이번 9월 13일로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거기 그때 나오는 물가 흐름에 따라서 또 그때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또 시장은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예. 뭐 만약에 이게 약하게 나오면 50bp 확률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0.75%까지는 시장은 예상은 하지만 예.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는 거는 좀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이제 9월 0.75% 포인트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됐고 네, 반영이 됐어요. 지금 많이 떨어진 것은 11월, 12월까지도 계속 고강도 긴축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우려감이 반영된 건 아닌가.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네. 폭락할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은 내년에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말까지 3.5 예상을 했거든요. 정책 금리를. 그리고 내년에 한 3.75 정도 고점 찍고 이렇게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눌리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막 4%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년 상반기 고점 찍고 내려가는 건데 예. 이 폭이 좀 더 올라가 그랬어요. 아. 폭이 좀 더. 예.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비슷해요. 아직도. 내년에 어쨌든 금리 꺾인다. 이거는 아직도 동의를 다 해요. 근데 경로가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산을 돋치는 거죠. 이제 봉우리가 더 높아진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놀란 거죠, 한 번 더. 예.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시장이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이번 9월 FOMC가 끝나야 또 11월, 12월이 어느 정도 또 가늠이 되고 지금 또 변수가 뭐냐면요. 갑자기 또 국제유가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 또 완화적 스탠스도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최악은 내년에 금리 4%까지는 시장은 어쨌든 예상은 하고 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물가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저희도 뭐 데이터 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대로 물가 최대 변수가 이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 뭐 사우디에서 감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하향 안정세잖아요. 네네. 그 배경은 뭔가요? 이게 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란 핵 합의.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은 그 협상 그 테이블에 이제 앉히기 위해서 이게 그 협상안을 던진 것 같더라고요. 이란 쪽에. 네. 근데 아마 이제 이란이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합의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이란이 지금 경제 제재 때문에 수출을 못 하잖아요. 예. 이란도 엄청난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풀리면 국제유가 이제 급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일단 그걸 좀 반영은 하는 것 같아요. 일부. 네. 그래서 이란 핵합의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두 번째가 중동의 냉방 시즌이 이제 끝나간다고 합니다. 중동이 그 7, 8월이 너무 더우니까 예. 에어컨 어마어마하게 트나 봐요. 아무튼 이 냉방을 돌리는데 그래서 좀 수출 물량을 좀 줄인대요. 약간 그 시즌에 자체 냉방을 해야 되니까. 돌리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공급을 줄이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7, 8월이 좀 그런 시즌인데 이제 그게 좀 끝나가거든요. 뭐 7, 8월은 뭐 중동만 아니고 뭐 전 세계가 북반구 전체가 다 뭐 근데 이제 항상 냉방 이게 시즌이죠. 연례적으로 좀 그 냉방 시즌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있었고, 그러니까 계절성이 좀 끝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 청도시가 또 갑자기 셧다운 됐잖아요. 예. 중국의 수요 둔화 이게 이게 또 영향 줘서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반영된 거죠. 금요일 날 새벽에 이 미국의 국제유가가 뭐 폭락을 해가지고 또 한 86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게 12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공급이 사실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국제유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뭐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선 유가 떨어지는 건 그렇게 물가에는 좋은 영향을 주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일 우려했던 게 그 유럽에 천연가스 가격이 정말 치솟았는데 4일 연속 거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럽이 또 많은 비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많이 수출했죠. 네, 수출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쥐어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도 좀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이 점도 일단 물가에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1,350원을 이제 돌파할 정도로 막 갈피를 지금 잡기가 힘든데 보니까 이번에 8월 무역 수지 적자가 94억 7천만 달러니까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하나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또 그 외에 뭐 유로와 엔화 약세 같은 이런 외부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을 우리 국내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걱정 같은 데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큰 거는 킹달러죠. 그러니까 너무 달러가 강하니까
달러 혼자 강하고 다 약합니다. 다른 나라 통화들이 뭐 유로화도 안 좋고 위안화도 많이 떨어졌고요. 거기에 엔화는 뭐 원래부터 약했고 이 3대 통화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너무 이게 올라간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컸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실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안정화되려면 결국 다른 나라 통화들이 좀 강해지면 돼요. 유럽은 천연가스 때문에 약했거든요. 예. 근데 좀 약간 풀리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유로화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있고 엔화도 워낙 약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엔화가 더 약해질 가능성은 낮고요. 그러니까 중국만 조금 더 이렇게 경제가 단단하게 받쳐주면 위안화가 강해지면서 이 달러에도 영향을 줄 텐데 중국은 아직은 조금 더 좀 불안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내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달러가 유출이 안 되면 되거든요. 근데 안 되려면은 일단은 해외 투자를 좀 이게 좀 해외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일단은 줄여야 돼요. 사실 이제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연기금이 예. 미국 주식 투자를 좀 줄여주든가 예. 국내로 늘리든가.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자기네들 목표는 늘리는 거라서 예. 그래서 아니면 개인 투자분들 보고 좀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 하세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국내 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네. 근데 예. 뭐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개인 투자분들 뭐 자유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외 투자가 줄어들어야 뭐 달러 유출이 줄기 때문에 이게 국내적으로 있고 또 하나가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가 좀 줄고 있는데 예. 괜히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외부 변수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데 그거 막겠다고 외환 보유고 투입해봐야 저는 별로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지만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예. 이게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예. 반도체도 지금 역성장하고 무역 수지가 좀 개선되는 거. 이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건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방법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좀 다 모든 것들이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건 이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2,120억 샀는데, 네, 요거는 장내 매수보다는 그 블록들이 있어요. 블록들이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가 923억, 기아가 917억, SK하이닉스가 746억, LG화학이 424억, LG에너지솔루션이 417억, 네이버가 396억, 삼성 SDI가 312억, NC소프트가 309억,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282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네, 기관들은 고려아연을 826억 샀고요. SK텔레콤을 731억 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230억, 하나투어를 187억, 호텔신라를 169억, CS윈드를 159억, 한화솔루션을 159억, 현대위아를 157억, 한국항공우주를 137억, 대주전자재료를 133억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들이 많이 담은 종목은 어떤 쪽인가요? 네, 이번 주도 삼성전자입니다. 역시. 여전하네요. 네, 삼성전자를 무려 5,440억 대량 매수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3,234억 샀고, SK이노베이션을 1,340억, 카카오를 774억, OCI를 713억, SK하이닉스를 703억, 현대로템을 638억, 카카오뱅크를 585억, 성일하이텍을 572억, HMM을 555억 순매수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도 한번 챙겨봐 주시죠. 예, 이번 주에는 폐배터리 관련주가 가장 좋았고요. 지난주에도 좋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도 4.47% 시장이 네. 안 좋았는데도 올랐고요. 여행 관련주가 이번 주도 좋았습니다. 4.2%. 마리화나 이제 대마 관련주죠. 네. 여기가 2.89% 올랐고요. 임플란트 관련주가 1.71%, 카지노가 1.47%, PCB 업종이 1.36%, 갤럭시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0.81%, 면세점 관련주가 0.58%, 자동차 대표주가 0.42%, 통신장비 업종이 0.2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특이하게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가 이게 약간 의약품 쪽이죠. 네, 뭐 이게 뭐 의약품으로 쓰는 뭐 합법화 얘기도 뭐 한 네, 번씩은 나오죠.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정책 기대감 때문에 이번에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뭐 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상승 업종도 많이 네. 오르지는 못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승 업종 가운데서도 그래도 상승세가 좀 당분간 지속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가장 모멘텀이 좋은 건 폐배터리 같대요. 예. 왜냐하면 이제 폐배터리가 지금 미국의 그 예. 광물 자원 같은 경우 중국 거 쓰지 말라는 법이잖아요. 사실 인플레 감축 법안이. 그렇죠. 미국에 생산하든가 미국과 FTA. 근데 그러면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은 그 폐배터리로 그냥 그거를 회수하면 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냥.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시장이 더욱 커질 것 같다. 이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강했는데 아마 이게 여전히 좀 셀 것 같아요. 당분간은 계속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예. 뭐 추격하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강세는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 제일 눈에 떴던 게 이제 PCR 검사 면제잖아요. 입국할 때. 예.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좀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여행 이쪽도 좀 센 편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좀 강했던 업종 중에 면세점은 좀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면세점을 이번 주에 한 번 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업체들이 되게 못 올랐었어요. 예. 근데 뭐 인도도 주파수 경매 얘기도 좀 나오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번 추석 연휴에 인도를 또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인도의 대규모 통신사에 이미 또 납품한 이력들이 있어요. 통신 장비. 그래서 그런 또 뭔가 기대할 만한 뉴스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8월 이후에 지주사 주가가 뭐 나쁘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최근 한 달 동안 지주사 주가가 좋았던 거는 물론 다 오른 건 아닌데요. 특이한 거는 자회사 실적이 어쨌든 개선되거나 아니면 사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신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지주사들의 주가가 되게 좋았고 반대로 이게 그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환원하는 건 좀 또 오히려 약했어요. 생각보다는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상승폭이 좀 못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회사가 두산입니다. 두산이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 구조조정도 좀 잘 되고 있고 또 역시 원전 사업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회사 모멘텀도 있고 두산이 또 IT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그쪽 실적 기대감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에너빌리티 블록들을 해서 현금을 좀 확보했잖아요. 에너빌리티는 안 좋아도 안 좋았는데 지주사 두산은 좋아졌네요. 보통 이게 지주사 입장에서는요 자회사 지분 매각을 하면 사실 자회사 지분 갖고 있어도 이게 더블 카운팅이라고 그러죠. 희석이 돼버리니까 이게 주가에 영향을 크게 못 주는데 그걸 오히려 현금화해 버리니까 이거 가지고 신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호재였던 것 같고 LS 같은 경우도 자회사들이 되게 좀 알짜들이 많아요. 뭐 LX 엠트론이라든가 LX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뭐 친환경 사업들도 일부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실적도 좀 좋아지면서 좋은 평가를 좀 받았고 그다음에 롯데지주가 되게 또 좋았었어요. 오랜만에 롯데지주가 그 롯데칠성 또 그 세븐일레븐 아시죠? 코리아 세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좀 실적들이 좀 좋아지면서 한 달 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올라갔던 기업들은 뭐 하나도 있었죠. 하나도 뭐 방산회사 이제 이쪽 하나 에어로로 주고 하나 건설을 흡수합병하고 그래서 사업을 좀 재편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 실적 호전 아니면 사업 재편한 기업들의 그룹주들은 좀 좋았는데 반대로 좀 주가가 좀 부진했던 기업들은 가장 안 좋았던 건요. 그 한진칼. 한진칼이 경영권 이제 분쟁이 일단락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고 SK가 이번에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는데 근데 그런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생각보다는 주가가 그렇게 반응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대부분의 지주사 좋았지만 어쨌든 좀 확실하게 이게 성격별로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그 자동차 보고서예요. 그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웅, 남주신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제목이 신자동차 전쟁의 시작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느낀 게 우리가 좀 보기 힘든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용 여기 나온 내용의 핵심은 하이브리드 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가 제일 잘하는 게 하이브리드 카잖아요. 지금 전기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약간 고정관념이 하이브리드가 될까? 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느낀 게 하이브리드가 25년까지는 어쨌든 잘 팔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왜 하이브리드가 좀 될 수밖에 없냐면 유럽의 CO2 배출 규제 아시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강력하게 만약에 차에서 CO2 배출량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 강력한 벌금을 매기거든요. 그럼 그걸 못 지키면 조 단위로 내야 돼요, 사실은 벌금을. 근데 그걸 대체하는 가장 좋은 건 그냥 전기차로 바꾸면 돼요. 판매할 때. 근데 그 전환이 쉽지가 않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다리 역할하는 게 약간 뭐 하이브리드나 PHEV라 그래가지고 예. 플러그드인 예. 하이브리드인데 뭐 완전한 전기차는 아니고요. 네, 둘 다 아닌데 성격은 다른데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기 들어가는 그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혜택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유럽에서도 하이브리드 카가 더 잘 팔리는 것 같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어쨌든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모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가 유럽에서는 어쨌든 잘 팔릴 수밖에 없다. 이 예. 규정 때문에 연비 규정 때문에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가 그 전기차의 소요 비용이 좀 비싸대요.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가 그러니까 소요 비용이 뭐냐면 연료비, 보험료, 보조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10만 마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탈 때 보통 4, 5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터리 값이 2천만 원이거든요. 예. 이게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는데 총 소유 비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좀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전기차 대중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규정들을 맞추려면 하이브리드가 아니고선 좀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이 규제하고 현실적인 가격을 예. 감안하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전기차지만 그죠, 지금 맞아요. 당장은 중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언젠간 도태되겠죠, 당연히. 이것도 이제 엔진이니까 예. 도태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도태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가는 그림으로.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좋냐면 그 도요다가 세계 최강이지만 한국의 현대 기아도요 하이브리드에서는 점유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독일 회사들은 하이브리드를 거의 안 만들어요. 거의 없어요, 모델들이 대부분 뭐 디젤이나 아니면 그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그 아니면 이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고. 그런데 우리 한국의 현대 기아는 하이브리드를 또 워낙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 3년간의 또 과정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기아한테 또 좋은 어떤 그런 내용이니까 네. 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수혜주로 보이는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일단 이제 정책 수혜주로는 이번에 나왔던 게 그 내용들을 보니까 미래 혁신 기술 산업에